왕따를 당했던 친구가 있어요. 온라인 속에서 그 외로움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몸캠이라고 하죠. 좀 많이 안타깝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브레인 트레이너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극이 너무 셉니다. 네, 자극이 너무 세요. 터치로 인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커넥션이에요. 아이들은 특히 어렸을 때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상호작용을 통해서 두뇌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했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때 얻는 자극. 근데 대부분이 시각자료랑 청각자료예요. 시청각에 대한 자극이 매우 예민한 시기가 나이가 어릴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는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런 스마트폰으로 인한 자극들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어들게 만들거든요. 보게 되면은 내가 시각 자료, 청각 자료 여기에만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인지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이 전두엽의 활용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전두엽을 활용하지 않게 됐을 때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충동성이라든지 학습, 사회성 이런 심화되는 문제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실제 그 문제로 온 친구들은요, 주의 집중력, 과잉성, 충동성, 그리고 특증상까지 이런 문제로 센터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증상들의 플러스 알파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주의 집중에 대한 부분들로 온 친구라고 하면은, 너 이거 공부 평상시에 10분이면 할 거 1시간씩 맨날 하지 않느냐, 이거를 원래대로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면은 너가 이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연관을 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답답한 요소를 스마트폰이랑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특증상 같은 경우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이게 특증상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증상을 인지하고 있는 이제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활동을 할 때 대부분이 이런 미디어 노출을 할 때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의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너가 이거를 빨리 잡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절하는 그런 습관과 환경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일단 스마트폰이나 이런 다양한 중독에 노출이 되면요, 제일 큰 거는 충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충동성. 즉각적인 보상으로 인한 쾌락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충동성이 이게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습은 되게 진부하고 오래 걸리고 보상이 뒤늦게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예전에는 이게 노출이 되기 전에는 이게 쉽게 했었던 부분들도요, 노출이 된 다음부터는 즉각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흥미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학습 처리 속도를 테스트를 해본 아동들 같은 경우, 기존에 뭐 10초에 뭐 10개를 외웠던 아이들이 10초에 4개, 3개 이렇게 절반 이상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고요. 특히나 그런 단기 기억,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고 단기 기억이라고도 하는 그 전두엽에서 정보를 잠깐 기억을 했다가 해마로 넘기면서 단기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이 기억의 이 루프가 현저하게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단어 외우는 것들을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영어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그런 외워야 되는 시험들에 있어서 많이 시간 투자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건 좀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요. 일단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은 너무 많은 노출이 됐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디어를 이용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센터에 와서 시각, 청각 주의력, 처리 속도 검사 이런 거를 해보면 코로나 이전, 이후 온 친구들 평균 값이 달라요. 현저하게 최근 들에 온 친구들이 시청각에 대한 정보 처리 속도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대면에서 하는 그런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 그리고 아동 실제 검사 결과 이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했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들 공감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안 좋았던 케이스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왕따를 당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따를 당했던 친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센터를 방문했는데 오프라인 속에서 사이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 속에서 그 외로움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몸캠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안 좋은 케이스까지 갔다가 결국 센터 방문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심리치료라든지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기능 훈련들, 운동 치료들을 같이 진행을 해서 지금은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약물 치료와 이런 센터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겼지만 그 어렸을 때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나쁜 기억들은 이제 평생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해주고는 있지만 아마 스스로도 많이 후회하고 속상해할 거는 당연한 거여서 좀 많이 안타깝죠. 그 케이스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건요, 전통놀이예요. 전통놀이. 뭐 예를 들어서 구슬치기, 뭐 제기차기, 뭐 연날리기, 투호,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밖에 나가면은 그냥 그 장소에 그 아이들이 항상 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만나려면은 부모님들끼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야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놀이들 역시도 예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 이게 맥이 끊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놀이들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경험을 시켜주게 되면 아이들 엄청 좋아해요. 정말 즐거워하고 그때 몸으로서 그리고 대면 대 대면으로서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키워지기 때문에 이런 전통놀이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단체 활동이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고 개인 활동이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단체 활동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축구나 태권도 이런 데 보내면 되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거는 라켓 운동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다라고 하면은 자전거라든지 인라인처럼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내 몸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이제 학부모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서 아이의 현재 문제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조적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센터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게 돼요.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조절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처리 속도가 좀 저하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처리 속도나 인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 행동 치료랑 운동 치료와 같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힘을 키워주는 훈련들이 이루어지고요. 심한 경우는 이제 뭐 소아정신과라든지 이런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곳까지 추천을 드리고, 뭐 제일 끝단까지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거 부모만의 문제, 아이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가적인 캠페인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첫 번째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처음 이렇게 주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밖에 다니는 자동차들 보이지? 이건 자동차랑 마찬가지라고. 편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이동도 시켜줄 수 있고 유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때 신호등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관리가 없으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찰과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게 엄마다, 아빠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제한을 하는 거고 장소를 제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같이 전달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인들이나 뭐 청소년기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이게 노출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대두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지만 36개월, 만 3세 때까지는 철저하게 아예 노출을 제한을 하는 거를 국가적으로 좀 많은 캠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36개월 때까지는요, 우리 뇌의 시냅스, 신경 연결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가만히 냅둬도 이 신경 연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그 신경 연결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 자극인 시각 자극이나 청각 자극에만 몰두게 되게 되면은 아이들의 뇌가 편향되게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6개월 때까지는 철저하게 제한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만 4세에서 7세 때까지는 우리 전두엽이라고 하는 조절 능력을 담당해주는 이 대뇌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무분별한 노출이 되게 되면 전두엽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만 7세 때까지는 사용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기준이 되는 연령 제한, 콘텐츠 제한 이런 것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절대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본능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그 자극의 매체를, 환경을 설정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 역시 힘든 거 압니다. 맞벌이 하느라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 케어하지 못할 때, 혹은 힘든 상황에서 이거 하나만 주면은 치트키처럼 아이들이 다 집중을 하게 되고 조용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어떠한 문제점들과 연결이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영상 촬영한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 기회를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